지난 10년 핵 무력 완성을 위해 달려온 북한. 그러나 핵 보유 선언에 이은 핵 포기 선언. 그리고 급물살을 탄 남북 대화. 멈춰있던 남북 경제 협력의 시계도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세기의 단판,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지금. 잃어버린 과거로부터 남북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봅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을 낳았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 어느 때보다 밝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개성공단에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방북 신청 시기는 저희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아마 정부에서 허락이 떨어지는 어떤 시점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한 이번 모임에 누구보다 큰 기대를 품고 참석한 이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 의류업체의 대표 성현상 씨. 생산시설이 모두 개성에 있어 2년 넘게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판매도 하고 남았던 물건들인데요. 다 애착이 가죠. 상품들이. 보면 실제로 애착이 가요? 그러면 정말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었었는데 그 중간에 그냥 딱 꺾였는데. 성 씨는 북측 근로자 1,200명을 고용해 연간 1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중단과 함께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옷만 해도 수십만 장이에요. 아까 거기 있는 뭐 그런 지금 옷들이 이 옷들이 다 수십만 장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선들한테 그 상품, 새로운 상품들을 갑자기 공급을 못하게 돼서 바이어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회사로 소송들을 많이 했습니다. 절망 속에 보낸 지난 세월. 그러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는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한 10년 동안 열정을 쌓아왔던 것도 정부 정책으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민통선 마을은 남북 화해의 분위기 속 때 아닌 호황을 맞았습니다. 민통선 구역이라서 지도가 아예 뜨질 않습니다. 외부인은 출입조차 어려운 이곳 통제구역 안의 땅이 벼랑간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매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 일대가 남북 회담 이후에 낙찰된 토지입니다. 여러 기의 무덤이 있어 평소 같으면 수차례 유찰됐을 임야. 그런데 지난달 9명이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후 이뤄진 입찰에서 바로 낙찰이 됐어요. 근데 낙찰가가 보시면 9,770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24%가 높은 수치의 낙찰가를 기록했습니다. 제2개성공단이 들어설 거란 기대 속에 이곳 땅들은 이른바 로또로 통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내의 또 다른 임야. 이 땅 역시 남북 정상회담 열흘 후 매각됐습니다. 낙찰가를 보시면 3억 8천여만 원이니까 거래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도 땅을 사겠다고 나서지 않았던 곳입니다. 2000년 초반 때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였을 때는 어땠는지 찾아봤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감정가 이상으로 사거나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거든요. 정상회담 후로 이렇게 좋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데이터상으로. 판문점발 훈풍은 중국 단둥의 부동산 시장까지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 위치한 단둥의 아파트들. 중국 전역에서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이틀 만에 57%나 폭등했습니다. 매물로 나온 아파트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기가 지금 북한 쪽 보이는 거죠? 저기 북한 쪽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중국과의 회담을 이어가자 기대는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화가 나오면 그다음에 지금 한국이야 그때 왔다 쏠 때도 없고 지금 미국에서 왔다 잘하냐고 한국에서 왔다 자기 혼자 그 착각하고 시스템으로 잘 하시는데 피가 그걸 느꼈는데 하는 포기하고 옛날 정착하고 진짜 경제를 개발시키고 개방하려고 선거동당 위원장이시며 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은 동측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북한 언론. 이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최근 북한 주민들과 연락을 나눴다는 탈북자 한송이 씨. 북한 사회도 기대로 들썩이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로 이제 돈주들이라든가 그나마 또 좀 중산층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달러를 그렇게 또 대대적으로 사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북 교류가 원활해지면 달러가 이제 그 가격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달러를 지금 알리바이를 써가면서 달러를 걷는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 이제 남북 이제 이게 그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과연 어떤 장사를 많이 해야 되겠는지 혹시 그 남쪽에서 관심 있는 물건이 뭔지 그거를 많이 탐색을 하더라고요.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최고급 휴양지 카펠라 호텔로 시간과 장소까지 확정 지으면서 전 세계인들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세기의 단판으로 주목받는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한반도 평화기획 2부작,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남북이 걸어온 경제협력의 길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몇 년 새 급변해온 평양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5월 북한 평양의 모습. 관광 코스를 따라 105층 높이의 류경 호텔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평양역 광장에 줄지어 있는 것은 바로 택시. 최근 북한은 택시 사업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在左右两边这是民宅，是1992年建的，90年代建的民宅。 펼쳐지는 풍경들이 그동안 알던 북한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평양의 중심에 자리한 김일성 광장. 우리에겐 인민군의 열병식이 열리는 곳으로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평일 오후에 찾은 김일성 광장은 우리의 여느 공원과 다를 바 없이 평화롭습니다. 만수대 분수공원. 출입이 금지된 분수대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착용한 다양한 가방과 신발 또한 눈에 띕니다. 这平常是比都下班的时间，所以都有就我们朝鲜的男人呢，他们下班之后呢，大都是在那个啤酒店，那个啤酒店没有灯光，没了。朝鲜的夜生活不那么丰富的，10点以后呢，都一般睡觉。 대동강변을 따라 들어선 고층 건물들. 2015년 완공된 미래과학자 거리입니다. 53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这个大学的
老师们住的民宅啊，我们国家这个盖完这条大街之后呢，免费分配给科级人员、教育人员的，里边的家具都国家配好的，所以他们搬家的时候不用拿家具搬来搬去，就是拎包入住就 OK 了。里边的装修都国家装修好。刚才那个右边的高高的冰淇淋式的那个也是民宅的民宅。 미래과학자 거리에는 영화관을 포함해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 중인 한 상점. 화장품, 식음료 등 북한에서 생산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은 이제는 철저히 우리 거 한단 말입니다. 다. 재래 중국 건 우린 쳐다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냥 식료품은 우리 거 딱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거가 많으니까 이제. 북한 특산물로 만든 건강식품이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뭐가 잘 팔려요? 밀양산, 용지버섯, 고기장, 그다음에 인삼즙. 두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요? 네, 있습니다. 많이 옵니다.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의 공연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코스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정해진 일상을 소화하는 평양 주민들. 그런데 이날은 바로 북한이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한 다음 날입니다. 당국의 핵 포기 소식에도 주민들의 동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 주님께서 신년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외세 우전을 반대하고 외세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단 한 번도 핵을 내려놓지 않았던 북한. 핵은 북한의 자부심이자 체제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 핵을 포기하고 나선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그가 취임 초에 했던 발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이것이 올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입니다. 주체사상은 자기 할아버지, 성군 사상 해가지고 핵무기까지 만든 건 자기 아버지. 그래 안보를 하고 나면은 셋째로 필요한 것이 경제성장입니다. 경제성장은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네가 해. 이렇게 결정한 것이 당에서 결정한 겁니다.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여명거리. 70층 주상복합 건물을 비롯해 고층 건물이 밀집한 이 거리는 경제를 중시한 김정은 시대의 상징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북한 각지에 건설 붐을 일으켰습니다. 대규모 건설 사업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이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사적 자본이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쓸 데가 없었습니다. 북한 국영은행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축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 개인적으로 보관을 해왔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은 그 돈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김정은 정권의 또 다른 정책은 자력 자강, 국산화 정책이었습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강냉이 국수의 길이에 대해서도 가늠해 보신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수입 상품을 국내 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경공업을 육성한 김정은 위원장.
외국의 마스카라와 달리 국산은 하품만 해도 너구리 눈이 된다는 김 위원장의 지적에 해외 화장품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체질에 맞는 국산화 정책은 상당한 성공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신발의 경우 국산화가 80% 이상 확대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탈북한 후 북한 전문 기자로 활동 중인 강미진 기자. 그녀는 해마다 달라지는 북한의 달력에서도 김정은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대동강 매투.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달력에다 실어요. 우리가 성공을 했거나 내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업들 이런 게 이제 달력에 많이 실리는데 예전에는 혁명 전적지를 좀 주로 많이 소개를 했다면 지금은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화장품, 건강식품, 뭐 또 생필품 여러 가지 그런 걸 좀 많이 싣고요. 같은 거는 질이 좋아서 내가. 중국을 통해 북한의 취재원들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최근 그 구성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보니까 옛날에 그 영어 글자 막 있는 거 못 입게 했잖아요. 지금은 다 입어요. 그래서 제가 써보라고 이런 걸 지금 하나 넣었거든요. 문덕이 여러 가지 이제 샘플 이제. 선물을 대하는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 또한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애들 공부 2013년 이후에 제가 한국 비옷, 그다음에 티셔츠 뭐 이런 걸 보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하고 이러는데요. 2015년부터는 어떤 걸 요구하냐면요.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저거 노트북, 카메라, 그다음에 휴대전화 수준이 옛날 같으면 그거 오케이 받아들였는데 필요 없다고 해요. 필요 없고 그런 거는 여기서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김정은 정권 들어 꾸준히 성장해온 북한 경제. 체감 경제 성장률이 10%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끈 새로운 원동력. 그것은 이전에는 없던 경쟁 시스템의 도입이었습니다. 기업하고 기업 경쟁해야지, 자영업자하고 경쟁을 해야지, 중국에 들어오는 제품하고 경쟁을 해야지. 서로 경쟁해서 이겨야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기업도. 그러니까 질 좋은 제품 나오고 어떻게 하나 생산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시장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돈이 덜잖아요. 옛날에 상표란 게 없었어요. 상표가 어디 있어요? 나라에서 공급해 주는데. 지금은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고 그 상표를 붙여가지고 팔아요. 그 화장품 공장 같은 거 운방을, 봄향기 이런 것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 핵심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인데 이 주체들이 시장에 참여를 해서 함께 생산하고 분배하고 투자를 하면서 또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 이익의 일부분이 또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그 혹독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북한의 어떤 GDP가 플러스 성장을 계속 해왔던 이유는 바로 이런 구조. 북한 내부의 내생적 성장 동력이 그동안 만들어져 왔던 거죠. 내수를 키우는 한편 닫혀있던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한 스페인 여행사의 관광 포스터에 모델로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 2015년에는 평양의 하늘까지 개방했습니다. 우리 돈 약 20만 원 상당의 헬기 관광 상품. 러시아산 군용 헬기를 타고 40여 분간 평양 상공을 누비는 상품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김정은 정권. 우리를 반겨주던 금강산이 이제는 유럽과 미국인 관광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은둔의 나라 북한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 그것은 바로 이 달러, 외화벌이 때문입니다. 형님 먼저. 김정은 체제 이전에는 연간 한 10만 명 정도의 관광객 수준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3배 이상이 됐거든요. 30만, 40만 명의 관광객들이 연간에 들어가가지고 관광객이 들어간다는 것은 북한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관광객들이 뭐 호텔에 묵는 거, 음식하는 거, 심지어 또 북한의 기념품을 사가지고 간다는 이런 게 북한 내에 많은 외화들이 들어감으로써 북한 내에 일종의 경제를 도개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었고요. 대외 무역을 위해 달러가 필요한 북한. 국제공항에 신청사를 짓고 면세점을 만든 것도 외화벌이의 일환입니다. 북한 독자적으로 절대 경제 개발하는 거는 할 수는 없어요. 북한 자체가 자원이나 그다음에 재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자본 유치, 그다음에 외국 기업도 들어가지고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끊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외화 유치를 위해 손을 잡은 곳은 중국.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한때 90%를 넘기도 했습니다. 금광 다루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대서. 거래어 천연 후경에서 샀습니다. 산동에 있는 강철 기업이 왔는데 철광석. 사실상 덤핑에 가까웠던 지하자원 수출. 무연탄. 그럼에도 북한은 중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과 중국이 합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전망도 좋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만나서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합작 가능성은 풍부하다는 거 이걸 느꼈습니다. 투자국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세계와의 폭넓은 접촉과 협력, 부단한 경제 생산, 무역, 봉사 경제특구와 개발구를 20곳 넘게 대폭 늘리고 홍보 영상까지 해외에 배포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기업 성공에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특수경제 지대들. 경제개발구법을 비롯한 특수경제지대 관계법들이 있으며 그 시행을 위한 규정 세칙들을 통해서 외국 투자가들이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집권을 딱 하면서 가감하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죠. 자기가 목표가 있으니까 나는 경제개발하고 문을 열어놔서 내부에서는 기업의 경영 자율권 줘서 경제는 돌아가게 하고 문을 열어서 외자 유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경제를 회생시켜서 경제개발로 쭉 가면서 주민들을 잘 살게 해주자. 1,000억 달러를 유치를 해가지고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 때문에 안 됐죠. 그게 전혀 추진이 안 됐죠. 북한의 시계추가 핵이 아닌 경제를 가리킨 지 오래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같은 북한의 속내를 읽어야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개방을 해야지만 북한이 결국 생존과 번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이미 2013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외부 경제로부터 나름대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또 기타 지하 자원을 결합시켜가지고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폐쇄 국가의 어떤 지도자로서 자기가 더 이상 이제는 지내지 않겠다. 핵은 정말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면 핵은 포기하고 그 대신에 높은 수준의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사회의 협력을 원한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도 던졌고 지금 미국에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핵을 포기하고 사회주의식 경제 건설이라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은둔의 지도자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경제적 개방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여온 김정은 위원장.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 경협에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먼저 신중히 돌아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0년, 남북 경협의 꽃이라 불렸던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도 벌써 2년째. 그동안 남북이 어긋났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곳랑이 이제 홍재왕 씨가 2년 만에 도라산 출입 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북측 출입증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에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게 잡혀 있는 들어가는 시간이 여기에 나옵니다. 제 이름이랑 다 해서.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공장 자구로 일하며 가족을 만나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남북을 오갔습니다. 개성. 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의 인민. 그대로네요. 뭐. 그대로예요. 네, 변한 거 없이. 바뀐 게 없어요? 네.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세상이 떠들썩한데 이곳은 여전히 2년 전 모습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떠나던 날의 기억은 다시 떠올려도 황망하기만 합니다. 마지막 타임으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한 명도 남지 말고 다 내려가라 이제 해가지고 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여기 들어왔을 때가 한 8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2,000명의 남측 근로자가 오가던 길, 남과 북을 연결하던 통로가 이제는 장벽처럼 서 있습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14년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재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입주 기업들은 단 하루 만에 상업을 접고 쫓겨나듯 공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의 꽃이라 불렸던 개성공단의 마지막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되게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을 때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했고 저희들도 뭐 봤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이제 정말 끝난 거죠. 파탄이죠. 그리고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남과 북을 이어주던 유일한 끈 자체가 끊어진 거죠. 그럼 남과 북 사이에서는 이제 연결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암흑이 되는 것들이죠. 남과 북을 이어준 경제 협력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을 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한 최초의 선언.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남북 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이듬해 서울의 백화점에는 북한산 수산물이 진열되기 시작했고 94년에는 북한산 모래가 건설 자재로 반입됐습니다. 고향에서 온 모래는 실향민의 서름을 잠시나마 달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새겨진 역사적인 사건. 남한의 소를 이끌고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평양 가고 싶어요.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평양에 가고 싶어요. 통일시켜라. 우리가 가서 통일시켜라. 소롱아 그래 잘생겼다. 1000마리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한 마리를 더해 1001마리의 소가 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0년간 금단의 선이었던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이 소들을 직접 관리했었다는 수의사 출신 탈북자 조충희 씨.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소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좀 소상태가 정말 괜찮다고 하는 소보다도 거의 한 10배는 소상태가 좋았으니까요. 이런 소를 이제 키워낸 그 남조선의 축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감으로 들어오거든요. 소떼 방북의 성과는 엄청났습니다. 고 김정일 위원장이 현대 측에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7대 협력 사업의 독점권을 주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저희들에게 꼭 성공을 하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 북측은 군사시설까지 뒤로 물렸습니다. 남측의 관광객이 북한 땅을 처음 밟던 순간 남북한 사이에 놓인 팽팽한 긴장의 끈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예쁘시다. 예뻐. 아니 저희가 우리 저기 선생님도 예쁘신데 무슨 저를 보고 예쁘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저한테 대니까 금강산 알았다. 금강산이 저 뒤에 있는데. 미식이 금강산보다 더 낫습니다. 누가 말이야? 아름다우신 게. 야 금강산 노하겠다. 예? 그럼 노하겠어 진짜. 민간에서 첫 물꼬를 튼 경제 협력은 정치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6.15 이후에 2, 3년 지난 후에는 그 당시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남측의 경제력이 북을 훨씬 앞선다 하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게 됐고요. 뭐 우리가 보내준 물자 같은 것도 겉에 이 박스에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에서 생산한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공급을 할 정도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었는데, 그리고 또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한 그 기대감도 좀 높아졌다. 남북 협력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최초의 남북 합영 기업인 평화자동차가 남포에 들어섰습니다. 성공적인 생산이 시작될 경우에 즉시 제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 6공장 이렇게 해서 연산 10만 대 규모의 전체 규모로서 앞으로 발전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땅에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애착심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노려서 휘바람이라는 그 노래에 맞춰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고, 또 김정일 위원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 뻐꾸기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마케팅한 거죠. 이것은 지도자께서 만들어주신 이름이다. 남북이 함께 생산한 자동차가 평양 시내를 누비는 모습을 보며 북한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때까지 북한이라는 그 지역에서 만들던 차가 일본 차보다 더 좋게 나오는 걸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그때 이제 그 돌아가는 이야기가 그 북한의 탱크에다가 그 남조선의 경제 돈을 얹으면 한반도가 세계적으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했거든요. 개성시 봉동리 일대는 공업단지가 조성됐습니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력, 북쪽의 노동력을 합친 개성공단. 당초 계획대로라면 10년 안에 창원시와 같은 대규모 공업도시로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물론 북측의 열의도 상당했습니다. 저는 개성공단 삽도 뜨기 전에 거기 처음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저쪽 담당자 얘기는 만일에 삼성이나 현대가 들어오면 진남포까지 확대하겠다, 개성공단을. 그게 굉장히 큰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원래 그 자리가 장사정포가 있었던 기갑부대가 주둔했었던 자리거든요, 그 부근이. 근데 그게 이제 뒤로 물러났으니까 그게 더 커지면 이제 더 물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남북 경협이 담긴 발자취는 예상보다 폭넓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신은 양발이 이게 10년이 넘었거든요. 삼배 양발인데 그런 종류 같은. 평양에 대마 방직 회사를 차린 김정태 사장. 이는 남한 기업 최초의 평양 진출이었습니다. 이건 전혀 손에 붙지를 않거든. 평양 시내는 원래 그 시내 안에는 땅이 없어요. 없는데 마지막 땅을 우리가 이제 그 평양시 외곽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김정일 씨가 이건 안 된다. 이건 평양에 땅을 줘라. 그래가 마지막 남은 땅이 이게 뭐냐면 여기 평양에 여기 군인들이 지키는 땅이었어요. 다 내보내고 여다 줘라. 북한과의 합영 기업을 설립한 그는 북한으로부터 10년간의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방직 기술로 북한 동포를 돕고자 200억 원 가까이 투자해 공장을 세웠다는 김 씨. 그런데 본격적인 생산을 앞둔 2009년 정부가 그의 방북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삼배 공장은 돌렸어요. 예, 돌렸는데 그러면 내 공장에서 내가 이사장 아닙니까? 평양 대마방직 합영회사 공식적인 이사장이 내거든. 근데 이제 그 물건 좀 가져오려니까 끝까지 못 가오게 했거든. 정부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투자해놓고 난 단돈 1원도 못 가져온 거죠. 김 씨의 방북 신청에 번번이 퇴짜를 놓은 이명박 정부.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임 정권의 대북 포용 정책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책을 주장해왔습니다. 북한 주민들 어떻게든 잘 살게 만들어야겠는데 그저 배가 고프니까 식량을 보내주고 몸이 아프니까 약을 보내주고 이러하는 정도로 가지고는 되질 않고 근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협력을 해야겠는데 그 협력은 핵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핵이 포기되지 않는데 남북한 7천만 국민이 핵이라는 위협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서 뭐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천안함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2010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선언합니다. 남북 교역을 중단합니다. 남북 간 일반 교역은 물론 위탁 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보수 10년, 진보 10년의 공과 가를 20년 해봤으니까 공은 뭐가 있고 가는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좀 더 새롭게 더 영구적으로 한반도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안을 만든다. 이것이 가장 절실한 시기가 그 양반이었거든. 근데 그걸 무조건 북한은 안 돼, 잃어버린 10년이다.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해서 언론하고 정부하고 함께 국민한테 인식을 시키다 보니까 국민들도 다 그리 알게 됐던 거죠. 북한과의 한 라인을 끊고 대화를 차단한 이명박 정부. 그런 와중에 대통령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통일은 도둑같이 아마 올 것이다. 뭐 도둑이 뭐겠어요? 한밤중에 남 뭐 주인 모르게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통일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졸속으로 추진된 통일 항아리 사업. 20년간 55조 원 모금을 목표로 했지만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억여 원을 모금한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 위키리크스가 2010년 11월 폭로한 비밀 외교 전문입니다. 당시 통일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곧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94년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망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그 권좌에 오르면은 과연 김정일이 북한을 끌어갈 수 있을 거냐. 20여 년 전부터 북한 붕괴론은 끊임없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한 10년 정도쯤까지 주장하다 그래도 북한이 붕괴 안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 붕괴론을 주장하면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이게 맞을까? 그런데 20년이 돼도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 그 김정은 위원장이 권좌에 올랐는데 그때 또 붕괴론이 나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과거에도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훨씬 더 많았는데 그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북한 붕괴론에는 왜곡된 대북 정보도 한몫했습니다. 2013년 국정원이 총살된 것으로 파악했던 현송월. 얼마 전 남북예술단 합동 공연을 이끌었습니다. 김정은의 금고지기 한광상 또한 마찬가지. 국정원이 그의 숙청서를 제기했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죽었다가 부활하는 경우는 그건 정보 실패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정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왜곡 그리고 잘못된 오해를 정부가 양산을 한 거죠. 정부나 과거에 또 우리 뭐 지금 KBS를 포함한 그 언론에서는 북한이 당장 내일 모레쯤 붕괴할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누군가가 권위 있는 그런 진단 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믿음과 어떻게 보면 정략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그런 것들이 언론이 이용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과는 결국 30년 가까이 이어진 남북 경협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16년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바로 그것입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기타 비용 등이 달러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되고 그것은 근로자들한테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북한 당국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핵무기, 미사일 개발, 또 이런 치적 사업 이런 등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은 그러한 돈 중 한 70%가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임금이 핵 개발에 쓰였다는 당시 통일부 장관의 발언. 과연 그 말은 사실일까? 북한 고위 간부를 지낸 한 탈북자에게 물었습니다. 개성공단 돈 1억 달러, 커묻은 돈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한 발 팔면 1억 달러가 나옵니다. 내가 보거든 한국은 이제 북한을 너무나도 낮추고 북한은 모든 게 다 없고 모든 게 다 벌벌 긴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편견을 가지고 북한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계속 오판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개성공단 같은 데서 나오는 돈을 핵무기 작업에 돌릴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의 핵 개발의 원천은 물론 이제 북한 내 돈은 꼬리표가 없으니까 사실 무역이에요. 제일 큰 거는 북한에 지금 석탄 같은 것들을 팔아서 들어오는 그 외화가 가장 큰 거고 그걸로 조달했다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되겠지만 개성공단 정도의 규모 가지고 군사에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정부를 믿고 정부의 추진하에 정부의 허락을 받아 운영된 개성공단 사업. 그러나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정책은 뒤바뀌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북쪽에 핵을 만드는데 기여한 종북 세력. 그러니까 좌파가 돼버렸어. 어느 순간에 더 우리 상처를 준 거는 재산상 피해보다도 명예에 대한 그 피해가 더 컸던 겁니다. 향후에 여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어느 누구도 닿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우리가 그 문항을 넣어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년 만에 우리가 스스로 깨버려요. 절차적 정당성도 법리적 타당성도 없이 그냥 닫은 거예요. 그 모든 유탄은 직격탄은 우리 기업들이 다 안게 됐고 14년의 평화의 역사가 남북 경협의 상징이
진짜 어처구니없이 다 낀 거예요. 지난해 말 통일부 정책혁신위가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중단됐다. 이를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의 통치 행위라고 본다고 해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조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신뢰한 사업자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전쟁 위기설이 돌 만큼 관계만 악화됐던 지난 10년이었습니다. 대북 정책이 정권이나 일시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4.27 남북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힌 도보다리 회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남북 경협 구상이 담긴 자료를 건넸다고 합니다. 앞으로 활성화될 남북경제협력의 핵심은 북한을 지원하는 거가 아니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우위 요소와 우리의 우위 요소를 결합해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익이 나는 구조,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막대한, 아주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거죠. 한반도에 멈춰진 시계가 다시 돌아가도 그 양상은 과거와 다를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북한과 함께 발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중소기업 위주의 소규모 경업,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건비 활용 그런 아주 일부의 자원들 그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면은 이른바 신남북 경협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시장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달라지는 것들이죠. 신남북 경협의 첫 사업으로는 철도 연결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철도 연결 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걸리는 운송 시간은 14일,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제품의 가격에서 사실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근데 이 비용 자체를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그만큼 상품 경쟁력이 있게 되고, 상품 경쟁이 있으면 더 많은 물건들을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철도를 통한 물류망이 연결이 되면 국내의 물량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에 있는 모든 물동량도 결국은 부산항, 인천항, 목포항 이쪽을 통해 가지고 육로를 통해서 수송을 하는 구조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철도만 연결되면 가만히 앉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송할 수 있는 물류 비용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우선 엿새 뒤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연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Well, we're going to make sure it's secure. We're going to make sure when this is over, it's over. It's not going to be starting up again. And they have a potential to be a great country. And I think South Korea is going to help a lot. Japan's going to help a lot. I think China's going to help a lot.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싶은 북한. 개방이 시작된다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유념할 것은 그것이 우리만의 기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남북 경협 시대의 또 다른 조건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이동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정상국가가 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의 모든 나라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럼 결국 어떤 형태로든 정부 차원이 됐든 민간 차원이 됐든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죠. 그 속에서 우리의 기회가 이제 늘어나는 것들이고, 물론 이제 도전 요인도 늘어나죠. 이쪽에 이제 우리든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좀 독점적인 지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북한을 두고 외국과 경쟁과 협력의 그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말 한마디는 북한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실감하게 됐죠.
실제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평양까지는 177km로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입니다. 차로 2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지만 아직은 갈 수 없는 그곳. 오는 6월 말 남북은 철도 연결 분과 회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 경협 시대의 첫 발을 내디딜 예정입니다. 무르익은 남북 화해의 분위기 속에 끊긴 도로와 철로를 잇고 남과 북이 서로 경제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바꾸겠습니다. 해경궁인지 뭐 창덕궁인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추적 좀 해주세요. 진짜 추정 싶으니까 안 돼요.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진짜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